너 혼자 올 수 있겠니? 너 혼자 올라갈 수 있겠니? 너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니? 안개가 자욱한데 내 모습을 볼 수 있겠니? 하지만 다행이구나. 오랜 가뭄 끝에 강물이 말라 건너기는 쉽겠구나. 발밑을 조심하렴. 밤새 쌓인 적막이 네 옷자락을 잡을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건너렴. 나는 30cm의 눈금을 들고 또 나는 40cm의 눈금을 들고 또 나는 줄자를 들고 홀로 오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 혼자 말해볼 수 있겠니? 너 혼자 만져볼 수 있겠니? 너 혼자 돌아갈 수 있겠니? 바스락 바스락 안개 속에 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네 청춘을 밟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지만 기운을 내렴. 한때 내가 두들기던 실리폰 소리를 기억하렴. 나는 30과 40cm의 눈금을 들고 줄자를 들고 홀로 오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딩동동 딩동동 내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내 소리를 기억하렴. 하지만 너 혼자 내려갈 수 있겠니? 너 혼자 눈물 닦을 수 있겠니? 너 혼자 이 자욱한 안개나무의 둘레를 재어볼 수 있겠니? 많은 시간을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렇게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예전에는 강의든 회의든 외출할 일이 더러 있었는데 근래에는 일부러 나갈 일을 만들지 않으면 종일 혼자입니다. 강의도 회의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가 많고 친구를 만나는 일도 아주 크게 줄었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삶이란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상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오전에 눈을 뜬다. 아침이나 아점을 챙겨 먹는다. 집을 떠나지 않고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일한다. 그리고 오전에 눈을 뜬다. 너무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런 반복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삶의 리듬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의외로 즐겁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시기,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든 갖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나 혼자, 그리고 너 혼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박상순 시인의 너 혼자라는 시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 혼자 올 수 있겠느냐고 묻는 저 말이 어찌나 다정하고 또 슬프게 들려오는지 한때는 저의 눈물 철철 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째서일까요? 너 혼자 올 수 있겠니라는 그 말이 그토록 슬프게 들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너 혼자 올 수 있겠느냐는 저 말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 거예요. 너 혼자 말해볼 수 있겠니?
너 혼자 만져볼 수 있겠니? 너 혼자 돌아갈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할 때 말하고 만지고 다시 돌아가는 혼자가 아니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누군가와 그토록 열렬하게 함께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짝사랑만 했죠. 짝사랑만 여러 번이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마음에 괴로워하고 다시 그 마음이 꺼지고 그러다가 또 누굴 사랑하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겨우 움켜쥐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아시죠? 상상으로 하는 사랑이 더 처절하다는 거. 박상순 시인의 시가 혼자였던 그 시절의 저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더 먹고 나서는 어쩌면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기에는 이 시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건네는 것일까? 누구에게 전하는 말이기에 이토록 마음을 들쑤시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라는 것은 참 재미있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고는 하니까요. 이 시가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여긴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30과 40cm의 눈금을 들고 줄자를 들고 홀로 오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게 말을 건넬 때 이전 말 그대로 더 이상은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0과 40cm 거리는 어른의 나이와 그에 따르는 기준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른이 된 내가 어릴 적의 나를 떠올리며 그때의 고독함과 불안함을 떠올리며 말을 건네는 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18살인 나야. 23살인 나야. 지금 여기까지 혼자서 올 수 있겠니? 너 혼자여도 괜찮은 거니? 홀로 일상을 보내며 균형을 잡고 반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어른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일 거예요. 어린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스스로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그 누구든 저를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그 누구라도 어린 시절의 자신을 향해 걱정과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을까요? 몇 년이 지나면 이 시를 읽고 드는 생각이 또 바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금은 이렇게 이 시를 읽고 이해하며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의 소녀는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나의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들처럼 접었다가 조약들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푸른 하늘을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푹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왔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귀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까마귀도 내려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노란 모래둥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왔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처럼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지나버린 일들, 끝난 것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울렸던 친구를 생각하기도 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다시 추억하기도 하고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뒤늦게 속으로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때는 참 좋았지. 혹은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한 끝에 예전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들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혹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이런 까닭이었구나 라는 식으로요.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저를 다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버린 것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다시 생각할 수는 있죠. 내 안에서나마 그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얼른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듣기도 하는데요.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일에 구애됨을 그만두고 앞날을 향해 나아가길 권하는 걱정과 염려가 담긴 다정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는 일도 아니고 꼭 다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잊어버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학은 결국 이미 지난 일이야. 다 잊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대신 잊지 말자고 혹은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일이거든요. 나의 슬픔도 타인의 슬픔도 모두 잘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란 어쩌면 잘 잊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지간한 일들을 다 까먹고 사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 사실도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건데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지 아시겠죠? 하지만 기억력이 나쁜 저라고 해도 문학이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만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나쁜 저에게도 유독 생각나고 마음에 남아서 잊히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시작하며 말씀드린 지나버린 일들, 끝난 것들은 대체로 이상하게 마음에 남고 또 기억에 남는 일들입니다. 나의 슬픔이나 타인의 슬픔처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가다 본 간판에 쓰인 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신기한 모양의 열매,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은 학교 운동장의 풍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또한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기억에 남은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기억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잊지 않으려 노력해도 까먹게 되는 일들도 참 많기는 하지만요. 김기림 시인의 글도 그렇죠. 길은 사실 시가 아니라 수필입니다. 워낙에 내용도 짧고 시적인지라 제법 오랫동안 시로 읽혀왔는데 작가 스스로가 이 글을 수필이라고 여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수필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는 이 글이 김기림의 어떤 글보다도 더 시적으로 읽힙니다. 이 글의 화자는 소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년 시절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에 어머니의 상여가 지나갔던 기억, 첫사랑과 이별한 기억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며 바다가 보이는 길가를 걷고 그 너머의 강가를 따라 걷곤 했습니다. 그 그리움이 어찌나 깊었는지 그렇게 홀로 걷고 나면 항상 감기에 시달렸죠. 그 후로도 그는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며 마을 바깥 오래된 버드나무 밑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면 어느샌가 저녁의 어둠이 찾아와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 자국을 슬며시 씻어주었죠. 참 서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단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텐데요. 그래서 이 글은 쓸쓸함과 슬픔이 짙긴 해도 절망의 기색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의 소년 역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이제 옛날 일이니 다 잊으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설령 얼굴 한 구석에 그늘이 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그늘이 만들어낸 음영의 깊이만큼 내면 또한 성숙해졌으리라는 것은 분명할 테니까요. 바람되어 떠돌다가 저 나무 위 가지 끝에서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낙엽되어 스자나한 대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본다. 바람되어 떠돌다가 바람에 일렁이는 저 갈대처럼 이리로 저리로 소박한 춤을 추어본다. 바람되어 떠돌다가
대지 아래로 굳게 뻗은 가지 옆 수줍게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살포시 미소 지어 본다. 바람되어 떠돌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소곤소곤 속삭여 본다. 바람되어 떠돌다가 황홀아리만큼 붉게 물든 노을이 되어 끝없이 펼쳐진 우주까지 경이롭고 찬란하게 물들여 본다. 바람되어 떠돌다가 어두운 밤 환히 비춰주는 달이 되어 먼 길 떠나는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 본다. 그대의 친구가 되어 본다.